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대선 주자들이 당내 검증단 설치를 요구했었죠. 하지만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났고 본 경선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검증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다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기 진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생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마는 아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8월 6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권에 먼저 가보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서로 늪으로 빠지고 있어요. 계속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끝나나.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다들 과거를 공개하자 뭐 이런 싸움이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나중에 서로 첫사랑이 누구냐 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 차라리 상황인데. 그런 거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지사 캠프 측에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그러니까 5일이죠. 5일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공개해라. 내가 깠으니까 너도 까라.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 이제 모든 전과를 공개하실 차례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락이 좀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언론에 자신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네. 이제 뭐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 해가지고 총 6건의 기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나 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해왔던 그 문제 제기는 뭐 사실과 좀 다른 걸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이 150만 원이라서 보통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벌금을 때리거나 하는데 한 번에 150만 원 받는 건 쉽지 않다. 이 의혹이 있었죠. 2004년 기준으로 그건 좀 네. 세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었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는 그냥 혈중 알코올 농도 끝자리를 따서 7로 끝나면 70만 원. 8로 끝나면 80만 원, 150으로 끝나면 150만 원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아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그 법률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150을 한 번에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럼 술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2번 이상 아니면 뭐 2번, 3번일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 오픈하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범죄 경력 그 회보서 네. 전체를 다 공개를 했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남겼어요.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네. 공개를 하고 나니까 적절치 못했다. 사실은 이게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그 언론사와의 그 후보자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토론하기 2차 토론. 네, 2차 토론 직전에 후보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보여줬대요. 네. 보여주니까 더 불쾌하다라는 또 메시지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공개했으니까 검증단 설치하지 말고 본인도 그냥 공개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이 과정이. 서로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반응들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낙연 후보 측의 지금까지 반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여권 후보들은 다 지금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 사안을 좀 따져볼 만한 것이 원래 경선을 하기 전에 이 관련된 사안들, 그러니까 범죄 이력이라든지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을 기본적으로는 경선 기획단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경선 기획단 차원의 검증을 거쳐서 이미 1차 경선을 치러서 지금 이 걸러낸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미 검증이 1차적으로 끝난 사람들인데 추가로 또 검증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검증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도 아닌데 어디까지 그러면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대 당의 후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당의 후보를 검증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검증단이 그러면 그 해당 후보를 낙마시킬 거냐? 네. 어디까지 그걸 공개할 거냐? 만약에 그 공개한 사안이 정말 치명적이라면 이건 자폭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검증단 설치를 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그 민주당의 원로 고문단들의 회의 만남에서도 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방어적인 거냐, 그러니까 상대당과의 어떤 그렇죠. 경쟁에서 뭐 미리미리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공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지금 이준석 당대표 산하의 그 검증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지금 이 맥락은 서로 멱살 잡는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다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역할을 줬을 때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를테면 2007년에 뭐 한나라당 경선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뭐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박근혜 후보의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격렬했죠. 뭐 당시. BBK와 관련된 이명박 후보의 문제를 만약에 네. 한나라당의 검증단에서 제기를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송 대표가 어쨌든 검증단 설치를 거부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재명 지사 쪽에 몸이 약간 기운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선 기간이라서 이런 프레이밍을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캠프 측에서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게 안 들어주는 것이 당론을 따르고 당대표의 소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 들어주는 반대하는 또 다른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캠프를 따라가는 거냐라고 프레이밍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상황이 검증단을 만약에 설치할 거라면 당원 당규상 예비 경선 전에 설치가 되어서 모든 후보 공통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주운전과 전과 기록 회보서가 나왔던 이 배경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증단을 설치하면은 다른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몰아붙일 거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수세에 몰리니까 다른 후보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나마 이제 정책 경쟁이 되기 시작한 100만 호나 성남 공군 비행장을 옮기자라는 이 얘기가 그나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게 사라지고 너는 과거에 깨끗했느냐, 너는 과거에 깨끗했느냐라고 돌아갈 경우에 이 시대 정신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중도나 민주당 지지층이 이걸 보고 그냥 맞득치 않아 보일 것이 분명한데 적절치 않죠. 이렇게 가다가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보자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범죄 경력서를 다, 이력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뭐 불가피할 것 그렇죠. 같고, 네.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서로 갉아먹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제가 축구할 때 그 경기장을 좁게 쓴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공을 몰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편 진영 쪽에서 서로 지금 백패스로 공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선 전체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만평을 하나 실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지금 민주당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둘이 멱살 잡고 있고 옆에 이제 학생이 지나가면서 아저씨들 대선 끝났어요. 이런 그림이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네, 대선 후보 지지율 한번 살펴보죠.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게 선호도랑 지지도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뉘앙스가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개요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의원이 1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 홍준표 의원이 2%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직전 조사에 비해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5% 포인트가 빠져서 많이 빠졌네요. 네, 19% 포인트가 되면서 처음으로 20% 밑으로 네. 떨어진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 발표된 건가요? 직전 조사? 네네. 네, 지난 조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네, 떨어졌고 직전 조사.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사실 갤럽 조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갤럽은 좀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추세를 많이 보는 그 조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5%가 빠졌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후보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서 4%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제 지지를 둘러싼 어떤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주목했던 게 구체적인 지표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징후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50대, 60대 그리고 TK 지역에서 모두 이탈하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로 봤을 때 보수층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원래 지난 조사에서 51%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38%가 나왔으니까 네. 13%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였던 게 51%로 한 달 사이에 9%가 많이 빠졌고요. 빠졌어요. 네. 5060도 3%, 7% 이 정도 빠졌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42%였던 게 35%, 7%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보수 후보로서의 입지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이 전략이었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그 기간마다 이제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문구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조사 기간을 계속 추적하는 게 제일 빠를 텐데 한국갤럽 상으로는 어쨌든 5개월 만에 10%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0%대로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네. 지역에 한해서 보면은 지난달에 28%였다가 12% 포인트가 빠져서 16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두 자리가 빠졌네요. 네. 그게 사실은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보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었는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약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네. 서울은 또 중도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조사는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추락할 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록이 만들어질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말실수가 아무래도 좀 쌓여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1일 1망원 뭐 이런 조롱을 받을 정도로 네네.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지금 사실 헤집어 놨습니다. 지금 부산 내려갔을 때도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한 부분이 크죠. 이렇게 원전을 반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팩트적으로 사실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팩트인데. 대해서는. 네네. 왜냐면은 이게 독일에 있는 어떤 한 대학이 방사능 유출이 1년 지나면 어떻게 한국에 동해로 오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국민들이 한 번쯤에 어디서든가 본 거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유출된 게 네. 방사능이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있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이 전문가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다 전문가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팩트가 틀렸고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 가려진 게 있는데 네. 이제 부산 CBS에서 한 기자가 쓴 것이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PK 민심은 지난 재보궐선거만 보더라도 부산시장을 뽑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가덕공항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그래서 확장하려고 했었다. 라는 동조하는 뉘앙스를 내뱉어 버렸단 말이죠. 네네. 이게 너무 가려졌어요. 원자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닐수록 훨씬 더 망언이나 실언을 많이 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당직자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긴 하나 급하게 휴가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오죽했으면 이제 본실력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실력 아니냐라는 실수가 의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력 아니냐. 이 제기가 되는 네. 건데 장성민 그 후보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으니까 장성민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6월 정치 선언을 했었던 그 전후 상황에서는 너무 말을 안 한다는 비판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전원 정치 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렇죠. 전원 정치, 뭐 간석열, 뭐 윤차차, 뭐 이런 식의 이제 별명들이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정책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윤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후보가 말을 안 해도 문제고 말을 해도 문제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은 뭐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 어쨌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민들의 이제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신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도부 패싱 논란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게 지도직 패싱 논란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일단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입당식에 당대표 없이 그냥 깜짝 입당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당대표가 행사를 주관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사전 교감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 그날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제 부인을 보냈죠. 네네. 의지를 표현한 거죠. 봉사 두 번째 활동에. 당 대표가 주관을 해서 대선 후보군을 만나는 미팅 자리를 냈는데 여기 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핑계를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 정도를 하고 우리 후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 나름 생각을 해서 한 번은 이제 장사진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싸우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당이 예비 경선하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여당 쪽에만 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당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맞대응 전략처럼 한 건데 네. 여기 안 와버리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고래를 키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버려서 네네. 멸치 고등어 돌고래를 한 곳에 키울 수 없다. 네. 나머지 후보들은 멸치라는 얘기죠. 그나마 이제 있었지. 고등어는 누구고 누가 멸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후보도 기분 나쁘고 당대표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멸치와 돌고래를 같이 잘 관리하는 게 이제 당내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또 그 얘기도 저는 들으면서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정의 정체에 대한 또 논란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네. 멸치하고 돌고래를 한 경기장에 한 어장에 넣어놓고 경쟁을 시키면 애초에 경쟁이 안 되죠. 공정하지 않아. 이게 공정일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네네. 지금 정진석 뭐 의원이 대표적으로 SNS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SNS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패가 갈리는 듯한 개파가 확실하게 선이 더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이 또 들고요. 이게 저는 네.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3 세력화 내지는 중도 확장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지금 포기하게 됐는데 그러면 입당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중도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주로 이야기해왔었던 건 뭐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일종의 한 팀을 이뤄서 네. 기존의 국민의당의 어떤 역학구도를 바꿔내는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끌고 왔었던 새로운 에너지를 윤석열이 받아 안으면서 기존 구태적 이미지의 국민의힘을 다른 정당으로 변화시키려는 네. 중도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내려는 노력을 시작해야지만 그나마 이제 중원 확장의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정반대로 이준석 대표랑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같은 모습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후보의 중도 확장 가능성이 점점 더 닫힐 그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윤캠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더더욱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일단 코로나 음성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 모두 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네, 그렇고요.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난 그 2일이었습니까? 신고식이라고 해서 의원들 쭉 만났잖아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뭔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음성이라 천만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실을 돌았는데 이게 수행원을 동행을 하면서 네.
신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국회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 다시 한 번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외부인이 이제 사무실에 방문을 하려면은 인적 사항을 사무처에 제출한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신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국회가 마비가 돼버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주말에 아직도 지역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53명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네. 그 한 명이라도 지역으로 내려가 버리면 지역 발생이 또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훨씬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어겼다는 비판은 또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제 국회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입증 이제 바꿔가지고 그 해당 의원실과 연락을 해서 그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한번 출입증 받아놓고 이제 의원 특히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 의원실 갔다가 뭐 다른 보좌진도 만나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코로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막아놨는데 그날 그걸 무시하고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 논란이 됐었던 행보들, 특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던 행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지켜야 할 수칙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강릉에 갔을 때도 소위 이제 턱스크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턱에 내려 쓰는 거. 네. 아니면 이제 접촉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 만날 때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니 그런 자잘한 거는 나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지 네네. 이게 이제 소위 아재 리더십의 함정이죠 이게. 네네. 네, 그 집에서 이제 어머니 말씀이나 그 자식들 말씀 잘 안 듣는 아버지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고치라고 막 알았어 이거 왜 이런 건 다 일일이 나한테 뭐라고 해 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비춰 보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꼰대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얼마 전 공개한 사진 보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졌죠. 사진과 함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전체주의다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며느리 성명이 나오면 아, 며느리 가족 성명이 나왔습니까? 이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진을 공개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했었던 캠프 측의 실수가 있었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네. 잘못한 거죠. 비판을 받았으면은 사실은 서명하거나 네. 그냥 흘리면 되거든요. 네. 이 논란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 논란을 계속해서 캠프 측에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며느리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전체주의나 파시스트라는 표현까지 쓰고 심지어는 시아버님 그건 네 생각이요라고 조롱한다라고 하면서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되냐. 저희 아버님, 여기서 아버님은 고 최영석 대령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고 2018년 설날 모임 때 우리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다 함께 애국까지 4절까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잘못 없다.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인의 메시지나 행보는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 괜찮은 건 상관이 없고 지금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인이 잘못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라가 걱정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불러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굳이 며느리 성명까지 캠프 측에서 공개하는 발표를 네. 왜 선택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가족 성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강제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네.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만번이라도 부를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가족 개인들끼리는 말하자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고 애국가 부르고 그거야 당사자들의 자유죠. 뭐 본인들이 정말 합의한다면 그거야 뭐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데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정치인 최재형의 대선 캠프에서 네. 이 사진이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네. 겁니다. 굳이 공개한 그 지점부터가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공개하는 순간부터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고 네.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이거를 좋아서 했느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편협한 당사자주의입니다. 우리끼리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냐. 네, 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사안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 뭐 과도한 야근을 시킨다든지 뭐 추가 근무를 뭐
너무 지나치게 해서 네. 과로사 위험이 높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회적 비판이 제기가 됐을 때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좋아서 야근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해버리면 네. 그거는 노동 문제, 근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없게 차단하는 역할이 됩니다. 가족 개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네네.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캠프가 불러냈을 때는 네네. 이 비판도 충분히 이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학창 시절에 했었던 월요 아침 조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국민의례하고 있었죠. 애국가 부르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네, 시간이었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훈화 말씀 듣고 앞으로 나란히 네, 네. 21세기에 들어와서 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80년대 저녁 6시 되면은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이 국기 있는 곳을 향해서 이게 이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건 20세기고요. 네. 그건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국가주의였던 시절이고 네. 21세기 대한민국 2021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논의는 달라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 이 뭔가 행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뭐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까? 뭐 전략적으로 훨씬 더 코어층에 먼저 기대겠다라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중도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특히나 출정식에서 기자들이 도대체 왜 나왔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사실은 앞으로 지지율이 오를 기회는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네, 왜냐하면 애초에 윤석열 후보처럼 높은 지지율로 입당해서 깎아먹는 상황이 아니라 네. 없던 지지율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전까지 했던 행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하는 걸 봤으면서도 아직 국민의 민심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네네.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 너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강성 보수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홍준표 후보가 다 보수 강성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되면 결국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의 중도 확장 가능성이 점점 좁아진다. 요즘 보면 우리 헬마우스가 좋아하는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중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네. 요즘 다음 주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월요일부터 네. 이제 휴가를 휴가 마치고 마칩니까? 복귀를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연장됐어요. 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메시지 좀 있긴 했었어요.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거다. 그래서 뭐 전국 봉쇄 얘기도 있었고, 네네. 또 김부겸 총리가 너무 가혹하다 자영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좀 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네. 연장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광복절 연휴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든지 재불시가 될 수 있고 2학기 때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를 좀 가려면 어느 정도 확산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수도권에서 800명대까지 내려가는 거. 지금 이제 1000명 근처까지 와 있는데 800명까지 내려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로 치면 31일째 지금 1000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 달째네요. 예,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연장 결정에 매우 망설였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이렇게 거듭 협조를 좀 당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이후에 하루 뒤에 숨져서 지금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분이 같이 이제 그 백신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이 경우는 네. 좀 특이하게 이분이 그 출산하고 육아휴직 때문에 지난 5월에 복직을 해서 네. 7월 14일 날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 오전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밤 9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뒤에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7시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성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2차 접종 이후에 사망한 상황인데 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남편 되시는 분 설명이 의사들이 급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는 큰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보건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백신 접종과 아내의 사망 사이에 그 관련성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상 신고가 접수가 된 상태여서 역학조사관이 연관성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후유증에 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산재 승인,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을 한 것이 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원인이 없으면 백신 접종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도가 좀 됐었어요. 남편분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경기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라는 40대 여성이었는데 3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나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재 신청하기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5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4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는데 그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이 아내가 방역 지침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후유증은 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남편분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죠.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아도 국가에서 1,000만 원까지는 이제 치료비를 지원하는 네. 예, 그런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이번에 공단에서는 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에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백신을 접종을 했고 네. 그리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네. 접종을 하지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업무하고 접종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그 전에 백신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연관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처음 인정한 그런 사례가 네.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네. 접종이 인정된다는 거죠. 네. 산재 승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시죠? 네. 그 손정민 씨의 친구가 오늘 네티즌 수백 명을 고소했어요. 네. 네. 이미 6월 달에 그 손정민 씨의 친구가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황이었죠. 악성 네. 댓글도 달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돼 갈 즈음에 입장문을 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러들에게 고소를 하겠다. 대신에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메일을 보내라. 본인이 썼던 댓글이랑 캡처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그때 한 1,200통의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1,200통이요? 예. 그 중에서 158명하고는 합의를 진행을 이미 했고요. 네네. 그때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73명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네네. 그 오늘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러 그 나왔던 양정근 변호사가 변호사가 네, 네네. 이번에 사이버상에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다. 합의 의사를 밝혀서 선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이 온라인에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게 되면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게 되면 그 유포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을 썼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훨씬 더 벌금을 강력하죠. 받게 되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네. 예. 그 당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었고 네. 이 손정민 씨 친구도 피해를 봤지만 어쨌든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까지 퍼졌었어요. 그때 가짜 뉴스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 있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권력기관에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소문들이 많은 있었죠.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경찰차가 몇 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렇게 거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 양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가족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받고 있다. 특히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원래 지병은 있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가족들이 그만큼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예. 그리고 손정민 씨 유족이 이 손정민 씨 친구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미 수사가 종결이 됐고 사실관계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손정민 씨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악성 댓글 게시자도 계속 고소해 나가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죠. 이 네. 김밥 프랜차이즈 이 분당 소재 지점에서 식중독 환자 발생했다는 소식 지난번 전해주셨잖아요. 네. 식중독 그때도 이제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130 네. 얘기하셨는데 환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어제까지 집계된 게요. 2군데 이게 직영점에서만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은 또 무슨 피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이 김밥 전문점에 2군데 직영점이 분당에 있는데 거기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199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 집계가 276명.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4,000줄이 넘게 팔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 환자들이 입원해 있잖아요. 그 네. 환자들에게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거나 살모넬라균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지금 나머지의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9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으로 8, 9월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네. 특히나 장내에 있는 세균인데다가 익히지 않은 달걀 등을 먹으면 감염될 수가 있고 발열,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네. 예. 이 문제가 된 지금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네.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어제 발표를 했어요. 좀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늦었죠. 하는데요. 네. 예. 이번에 그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치료 중인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에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며 이 관할 행정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분당에 5월 달에 문을 연 지점이 네. 연지 3개월, 그러니까 8월 달에 위생불량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네네. 8월 달에 음식을 조리할 때 장갑을 안 낀다.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만진 손으로 이렇게 제대로 위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만든다. 이런 민원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식약처가 전국 분식점 이 점검에 나서게 된다고요? 네. 지금 사실 여름인데다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 맞아요. 재사용 그 문제 제기도 있었고 유통기한 이제 지난 것을 사용하는. 네. 그리고 사실 또 부산의 경우에는 또 밀면집에서 또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또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은 음식의 위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분식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를 하는데요. 원래 이게 4분기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집단 식중독과 관련된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20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전의 식중독이나 부적합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식점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식품위생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도 보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요즘은 거의 없는데 한 서너 달 전만 가도 음식점에 QR코드 인증이나 전화번호를 안 받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죠. 네, 단골 손님들이 늘 오는 그런 곳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패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출입자 명부 작성이라든지 원래 한 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에어컨 때문에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퍼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준수 여부까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밥집이 문제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김밥에 살모넬라균이나 아니면 장출혈성 대장균이나 이런 식중독균이 없는지도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짧게요. 이 개그맨 김원효 씨, 네. 심진아 부부
뭐 이번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직접 뭐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네네. 이분들은 그 직영점을 운영하는 그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김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이 하는 김밥이냐 혹시 그 이번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그 집 아니냐 예, 그런 거구나. 혹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냐 대표인 거냐 이제 연예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은 환자들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겠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김밥에 자기들도 이제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네. 사과를 했습니다. 뭐 약간 도의적인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접 그 매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뉴스 원정된 2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7시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퇴근길에 함께하는 명쾌한 뉴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많이 보셨습니까 경기를? 저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시간이, 재미있는 종목이 틈틈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원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추천 영상 계속 보여줘서 이번엔 좀 감사하게 봤어요. 아, 그래요? 알고리즘 덕분에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저런 종목도 있구나 이러면서 네. 그러라고 이제 시간은 순삭이 됐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훌쩍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도쿄 올림픽 속에 숨겨진 IT 기술 2탄. 저번에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미 굉장했는데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다 못했습니다. 네. 네. 선수들 훈련에 활용되는 기술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가 양궁이 그렇게 훌륭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요. 설명해 네. 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판 판정. 네. 김연경 선수가 최근에 그 항의하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그 레드 카드를 준 사람은 또 이제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까지 우린 다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심판 판정에도 IT 기술이 활용된다고요? 네, 뭐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VAR 하면 이제 다 떠오르실 거예요. 비디오 판독 관련돼 가지고 정말 모든 스포츠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비디오 판독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근데 네. 이번에도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총 11개 경기장 50여 개 종목에 네. 이른바 4D 리플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4D 리플레이. 네, 그러니까 단순한 VAR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뭔가 4D 우리가 보통 얘기하자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찍고 그것을 가지고 뭐 비디오 판독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뭐 체조 뜀틀 경기 이런 거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앵글이나 이런 게 참 멋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360도 스포츠 중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특수 카메라 800대가 네. 이번에 비행기로 이제 가서 일본에서 이번에 실제 이제 경기에 좀 적용이 됐습니다. 진짜요? 저 그 선수들 네. 그 멋진 이제 퍼포먼스 볼 때마다 저거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잡았지 싶었는데 그쵸.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무슨 일이 맞습니다. 있었는지. 그런 영상 솔루션이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나 뭐 프로농구, 프로골프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육상 종목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판에 사실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선수들 멘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담이긴 하지만 혹시 펜싱 보면 이렇게 네네. 점수 내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맞아요. 그런지 아시죠? 아니요. 그게 아직도 그 펜싱 경기가 하도 이제 비슷하게 동시에 찌르다 보니까 심판의 판정이 여전히 영향이 되게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심판한테 어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 좀 이제 이번에 점수 좀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번 올림픽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거, 뭐 먹는 것부터 사람들, 뭐 동선부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제일 큰 거는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LG전자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
공기청정기 기술 적용한 전자식 마스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 혹시 IT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이나 코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마스크 안에 초소형 팬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호흡을 할 때마다 압력을 감지해서 공기 흐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마스크에 공기청정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해외에서 인기를 좀 누리고 있고 최근에 또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곧 출시 예정인데 그거를 이제 선수단에 줬는데요. 네. 이 안에 또 마이크랑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게 말해도 그것까지. 네, 작게 말해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들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착용이 돼 있는데 뭐 이게 실제로 뭐 운동할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지 뭐 이제 좋을 것 네, 같은데요? 태국 선수들 한 네. 120명은 모두 다 이거를 착용하고 있고 뭐 불편함이 덜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 기본이고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마이크에다 뭐 스피커까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네. 저희도 이제 특히 여름에 답답하고 마스크 자체가 좀 무겁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쵸. 답답해서 더 그렇겠죠. 그런데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한 번 더 개선된 제품이 예전엔 좀 더 무거웠는데 지금 이번에 개선돼서 나온 게 94g 정도 된대요. 아, 근데 94g?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무게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어느 정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땀을 흘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김서림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기청정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편해져도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안경 쓰신 분들 김서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양한 효과들이 있군요. 그런데 이 전자식 마스크가 네. 우리나라 제품인데도 이건 무슨 얘기죠? 정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쓰고 있다고요? 네, 왜 그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 대기업이 만든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차고 다니는 사람 못 봤잖아요, 많이. 그러네요. 못 이게 본 것 같은데요. 이미 나온 거는 지난해 8월부터 나왔거든요. 작년 8월에. 네, 작년 8월부터 나왔고 네.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건데 그 전 버전 1세대도 우리는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내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떠한 착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에서도 전자제품이 아니라 네. 이 의약 외품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방식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사,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의 심사 자체가 5개월 동안 지연이 됐고 결국에 네. 심사를 자진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라는 거에서 법적인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한 가지 보는 게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번에 이걸 신청을 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 이제 우리 뭐 말 혹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올림픽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지다 보니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걸 본 분들은 그 뭐 공동구매 직구라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직구로 실제로 2배 정도의 가격에 아, 들어온다고 2배요? 해요. 가격이? 우리나라에. 이게 홍콩 기준으로 한 17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요? 34만 원에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인데 받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라 이제 좀 이런 억울한데요. 법들이 이제 좀 곧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홍콩 이런 데서 우리나라 돈은 한 17만 원 정도 합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죠. 이 도쿄도 굉장히 요즘 덥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몸에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들 아마 사진 보셨을 텐데 더위를 좀 해소해줄 수 있는, 해소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위를 해소한다기보다는 빨리 더위를 피하세요라고 알려주는 IT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하세요? 네, 이게 어떤 뭐냐면요. 거죠? 네. 이제 그 IOC 공식 파트너 기업 중에 이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죠.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른바 이제 열사병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형태는 뭐 이어웨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어폰 같은 겁니다. 이어폰. 이어폰. 네, 그럼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체온하고 네. 심박수를 측정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열사병의 위험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선수, 이 사람 상황이 어떻다는 그쵸. 걸 인지하는 예. 거군요. 특히 네.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계속 햇빛을 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경 지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기온이나 습도, 일사량 등을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신 그늘로 위험해요. 가세요. 이렇게. 예. 혹은 물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더위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하는 이른바 이제 이어웨어를 이번에 이제 이런 스텝이나 아니면은 그 직원 이런 이제
직원들에게 좀 이제 네, 나눠주는 스태프들. 이런 것들입니다. 선수들, 스태프들. 네. 체온과 심박수를 기반으로 위험을 알리는 기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들 그럼 일본 기술이 뭐가 있지? 그럼 일본 기술이 없어요. 딱히 네. 일부러 그것만 빼고 설명을 해주신 거 아닐 그런 텐데. 건 아니고요. 이게 왜 왜냐하면은 그렇죠? 원래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네. 또 기술을 알리는데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예를 들면 기회잖아요. 그렇죠. 뭐 평창 같은 경우는 5G에 대한 맞아요. 거 자율주행도 좀 나왔었고 런던에서 나왔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신기술을 뽐내는 원조가 원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네, 1964년에 도쿄올림픽 있을 때 네네. 이때 이제 신칸센이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뭐 워낙 고속철도가 많지만 네. 이렇게 빠른 게 있어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소니의 뭐 카세트 레코더, 뭐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 등등등 해서 뭐 한때 전설이었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뭐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이제 외신에서 일본의 기술 쇠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올림픽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일본에서 우리는 이제 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좀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최대 후원사들, 뭐 도요타나 아니면 네. 그런 데들이 광고도 안 하고 파트너로 돈은 냈는데 뭔가 이걸 가지고 프로모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예 도요타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픽 뭐 참여도 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마디로 현대차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우리 이미지 뭐 광고해봤자 득 안 된다 이런 그쵸. 판단을 내린 거겠죠. 네네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네요. 도쿄올림픽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네. 마이너스고요. 섹시해 보이는. 네,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틈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생각보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잖아요. 현금이고. 맞아요. 현금 많이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신용카드 갖고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카드 솔루션이 네.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망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5G 통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 통신사들의 그랑 삼성전자 같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첨단 도핑 약물 검사 기술을 우리나라에 일본이 오히려 요청을 했어요. 아, 도핑. 예, 저희 네, 왜냐하면 주요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도핑과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초청으로 도핑 전문가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인터뷰했는데 몇 분이 가셨더라고요. 지금 밤낮 없이 네.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일본은 뭐 신용카드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도장 찍잖아요. 네, 맞아요. 도장. 직인으로 뭐 사인을 이런 거 안 하고 도장 찍는 그런 그러니까요. 문화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다양한 IT 기술 혹시라도 일본이 어쨌든 네.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등장할 거라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네. 됐어요, 결론적으로. 제일 아쉬운 건 저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이팔레트라고 그래서 도요타에서 도쿄 전체를 자율주행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 선수촌 일부만 조금 다니고 있고 네네. 그것도 이제 뭐 현대나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한 가지 웃음거리가 된 거는 뭐냐면 도쿄 나리타 공원에 외국인 안내 로봇 5대가 배치가 됐어요. 5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안내원이 원격으로 로봇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 원격으로 사람이 뒤에서 조절을 하고 응대를 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갑자기 네.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무슨 영화, 일본 영화였나요? 네. 왜 로봇가 막 움직이는데 알고 봤더니 로봇 안에 사람 진짜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영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OLED 같은 경우에도 TV 부분에서 뭐 가상공에서 육상 선수 훈련하는 기술 선보인다고 했는데 네. OLED 화질 자체가 뭐 국내 뭐 LG나 삼성에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결국 1등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아이러니하지만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본 올림픽, 뭐 도쿄 올림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싸이의 아버지. 저 이 노래 듣고 참 여러 번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사건은 노 배우의 혼전 임신 스캔들이네요. 제목이 어떤 일입니까? 이 사건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 같아요. 가장 핫한. 예, 지금 배우 김용건 씨, 76세이신데요. 네네. 이분이 13년간 네네. 만나온 네네. 여성이 네. 임신을 했는데 13년이나. 네. 그런데 이게 이 여성분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축하한다라고 말 대신에 네네. 이게 굉장히 입장이 지금 첨예해요. 조금. 그래서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를 약속하거나 뭐 계획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내 나이와 양육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무리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그 여성 측에서는 네. 낙태 강요 미수 사실은 낙태 강요가 아니라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이미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소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건 씨가 고소 때문에 이 일이 알려져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자 그 여성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네. 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내 아이가 맞냐? 라고 물어봤고 이런 그리고 질문은. 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네. 양육비를 포기해라. 에? 그렇게 이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밀쳐서 넘어뜨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변했는데 네네. 어떻게 믿겠냐. 이런 아주 입장이 아주 첨예해요. 그러네요. 이게 네. 참 민감한 사건인데 김용건 씨는 어쨌든 네.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도 얘기를 했을 뿐이고 했었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보도가 또 대대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네.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 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김용건 씨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여성은 뭐 폭언과 심지어 폭행도 있었다라고 네. 첨예하게 지금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래도 양상이네요. 김용건 씨가 혹시 내 행동이 법적으로 혹시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적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까지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상황. 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낙태죄가 아직도 있나? 현재선 사실은 낙태죄 자체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미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 4월 11일에 이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위헌인 헌법 불합치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위헌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즉시 그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많은 법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낙태라는 것이 막 임신 거의 말기인데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이한테는 그거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단순 낙태라고 볼 수도 없고 거의 뭐 아이의 이제 살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네. 개정 시한을 뒀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라. 작년 마지막 날까지 네, 그때까지는 개정을. 효력을 쭉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작년이 끝나면서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효력을 상실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됐지만 사실 이제 낙태죄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또 많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기자님들이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산부인과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서울에서는 뭐 어느 병원은 10주까지는 우리가 수술할 수 있다. 어느 병원에서는 12주까지는 수술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각 병원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병원마다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워서 네네. 안전한 낙태를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사실상 붕 뜬 상태, 없는 상태고 네. 올해 1일부터는 낙태죄 그 조항 자체는 어쨌든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병원들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네. 하는 좀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민감한 법이라고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많은 기사에서 네. 낙태 강요 미수죄 이렇게 제목을 단 걸 네. 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죄명 자체는 없는 거죠. 이런 제명이 없죠. 그렇지만 이거 되게 이상한 제목. 김용건 그리고 76세 낙태 강요 미수하면 너무나 이게 궁금한 너무나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너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제목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강요 미수하면은 솔직히 그냥
재미없잖아요. 무슨 폭행 사건인가? 뭐 이렇게 말 많은데 낙태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자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이게 제목이죠. 법명과 상관없이 네. 법명은 이런 건 없습니다. 법명과 그렇죠. 상관없이 기사의 제목들이 낙태 강요 미수라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기사도 있는데 팩트 체크와 상관없이 계속 이 제목은 나오고 있어요. 제목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A 씨의 주장대로라면 강요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폭언과 뭐 폭행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A 씨는 지금 이런 낙태라는 것이 의무가 없는 일,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의무 없는 일을 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낙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낙태가 아니라 이제 강요에 대해서 미수가 되는 거고요. 음. 그런데 이 미수 문제가 아니라 이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고요. 폭행은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A 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A 씨의 실제로 주장대로라면 물리력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폭언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폭언 수준이 지금 뭐 다 보도가 된 바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폭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요 미수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A 씨 주장이 맞다면 네, 강요 그렇습니다. 미수죄. 네. 그렇군요. 폭행과 협박. 네. 어쨌든 김용건 씨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뭐 폭행하거나 폭언한 적 없고 그냥 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미래를 약속한 거 아니고 현실 무리 아니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했다라면 네. 그렇다면 뭐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이 김용건 씨 배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A 씨가 아이 엄마로서 사실은 뭐 이제 댓글에서는 결국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 아니냐. 또 혹자는 아니다. 혹시 모를 양육비를 안 줄까봐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선택은 공격이다라고 해서 네. 변호사를 선임하자. 네. 김용건 씨는 오히려 나는 권유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내 얘기를 안 듣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이제는 양측의 입장이 변호사의 말로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팽팽한 그런 네. 상황이에요.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뉘앙스에 그렇게도 들리는데 만약에 김용건 씨의 어떤 입장대로 주장대로 그런 네. 상황 그 정도 수위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면 그래도 어떤 민사소송 같은 게 진행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네.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그런 거는 위자료잖아요. 위자료 소송을 변호사가 한다기보다도 변호사는 이 양육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이 양육비라는 것도 내가 얼마를 줄게 하고 약속한다고 그냥 무조건 뭐 오케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네.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단을 내리려면은 네. 친자 관계가 확인이 필요해요. 일단 그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만 할 때, 그러니까 네. 사인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친자 관계 자체가 뭐 유전자 확인 자체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법원에서 할 때는 친자 관계 플러스 이게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래서 이제 혈연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네. 기재가 되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양육비를 논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김원건 씨가 자발적으로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 외 자식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김원건 씨가 자발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 측에서 아이나 엄마 측에서 인지 청구에 소라는 거를 제기해서 김영건 씨 아이가 맞다라고 해서 그거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래야지만 그 양육비를 법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네. 복잡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자관계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네. 가족관계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합의하는 건 뭐든지 가능한데 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낼 수가 없죠. 일단 친자 네. 확인하고 가족관계로 이제 포섭이 된 그 네. 이후에 이제 양육비를 논한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에 가서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군요. 이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을 하나 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결혼했었고 결혼식도 있었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물론 혼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뭐 아이가 그냥 엄마 성을 쓰게 되는 그렇게 네네. 바로 헤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육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친자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인지 청구를 하고 네네. 그래서 뭐 DNA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은 그 사건에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아이가 맞는 거를 맞다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끝까지 DNA 검사까지 법원을 통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양육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양육비는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뭐 이렇게 그럼 수입 소득이나 이런 그렇죠. 거 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를 만나면 부자 아빠와 엄마를 부모님 만나면 양육비 자체가 이렇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액수가 큽니다. 그렇겠죠? 아니 부모의 소득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 모든 걸 파악합니다. 모든 거를 다 해서 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은 굉장히 딱 이제 일정한데 이 정도는 아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조정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이 정도는 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몇몇 보도를 보면 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 혼외자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혼외자도 유산 상속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에서 김영건 씨 아들 2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배우 하정우 씨가 있고 그리고 또 차현우 씨라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그 배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들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도 똑같은 수준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냐 또 상속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김영호 씨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혼인 외자든 혼인 중예자든 따지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법에서. 네. 그런데 상속에 관해서 가장 유리한 건 사실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1.5 그리고 자녀들은 1 이렇게 1대 1.5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이제 배우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김영고 씨가 이 A 씨와 만약에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다면은 배우자는 1.5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에게 그 해당 여성이다 이렇게 악플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되게 이렇게만 하면 되게 모르실 텐데 어떤 전혀 추정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저 여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자체가 이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맞다면 진실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그리고 허위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도 명예훼손. 네, 어떤 식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지금 형사처벌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막 명예훼손 막 하자 막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제하셔야 돼요. 네, 이걸 퍼날라도 똑같이 처벌입니다. 퍼날라도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억울한 분이 많이 양산되곤 하는데 이번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많은 어떤 분이 지금 피해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노동 이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게 혹은 무엇이 어떤 상황이 떠오르신지 궁금한데요. 아마 콜센터 직원분들 떠올리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도 사실은 감정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정훈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에서 의료진도 감정 노동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해서 감정 노동자를 우리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고객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일반 소비자도 들어가지만 이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또 그 환자의 보호자 등도 고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응대하는 의료진들도 감정 노동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의사, 간호사, 그 병원에 계신 분들 전체가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또 원무과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 네. 직접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상대하는 그런 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 이제 있는 센터인 거죠.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네. 1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일단 이게 제도화를 이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왕에 또 이 심리적으로 좀 그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치유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님을 이제 보내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홍보 캠페인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TBS하고 2년째 지금 협업을 해서 감정노동 그 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캠페인을 가끔 이제 라디오를 들을 때 귀에 꽂히는 그런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먼저 감정 노동자는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좀 해주시죠. 예.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라고 하면 이 육체노동, 정신노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주로 구분을 해왔었는데, 네네. 이게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일을 하면서 이 감정을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노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감정을 일종의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억제해야 되는 거죠. 예, 억제를 네네. 하고 조직에서 또는 나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형태의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시죠. 어느 직군 정도가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서비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네. 뭐 판매직이라든지 뭐 항공사 승무원이라든지 뭐 식당에 가서 또 만나게 되는 직군들, 그런 서비스 직군들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콜센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나 그 공공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돌봄 분야, 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이제 감정노동을 하는 직군으로 들어오게 됐고, 네.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또 공공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대민 업무를 보는 그런 직군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범위가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네요. 지금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신 그 직군만 해도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몇 분 정도나 그렇죠. 그 계실까요? 감정 노동자라고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산업 통계를 낼 때. 그래서 이제 근로환경조사라는 이 조사 3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조사인데요. 네네.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조사. 예, 네. 근로환경조사라고 정부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문항을 가지고 비례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직군을 이제 보고 대략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네. 전체 취업자의 한 49%,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한 1,300만 명. 그리고 서울로 따지면 서울은 훨씬 더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네. 서울은 56%, 290만 명 정도가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또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내가 분류가 돼 있지만 제조업에서도 AS를 해야 되고 그렇죠. 콜센터를 운영해야 그렇죠. 되고 네네. 여러 가지 또 마케팅, 뭐 영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산별 이 통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따로 감정 노동자 이렇게 분류하진 않지만 이 근로환경 조사 3년마다 있는 걸 통해서 봤더니 전국적으로 1,300만 명 그렇습니다. 대략, 서울에서는 290만 명. 예. 대단한 수치군요. 네. 이 감정 노동자들 이제 겪는 어려움, 사실 이제 감정 노동자라는 단어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이 인지한 것도 별로 그렇고, 자신이 이제 전화해서 반말로 얘기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지금도 네. 그런 분들 여전하고, 네. 지금은 이 감정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숨기고 있다가 지금 이런 피해를 봤다고
보고하고 신고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네. 저희 센터로 들어오는 이제 뭐 문의라든지 네. 또는 상담 이렇게 이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심리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일단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욕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전화를 받을 때 이제 그 받는 상대방이 중년 남성인 경우에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예, 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네. 이제 증상들 또는 그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말투에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욕설이라든지 뭐 반말 이런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보상을 담당하는 업무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감금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더 이 본인이 원하는 보상금을 보상금이 많이 안 달라. 나온다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서명을 하겠다라고 불러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액수를 안 주면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감금하는 사례도 범죄네요, 있고요. 범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원실 같은 경우에 공무원 그 시청 이런 데 가면은 공공기관에 민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민원을 하러 오신 분이 그 매번 와서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그런 분인데 나중에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방길 조심해라. 그렇게 거의 이제, 협박조로. 예, 이 책상을 넘어와서 귀에다 대고 네. 협박을 그 정도입니까? 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냥 얼어버리는 제정신이 경우가 아니군요.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폭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죄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실제 또 이게 한 번만 하는 사람보다는 한 번 그 상습 소위 말하는 상습범들 많잖아요. 한 번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여러 차례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네, 그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 처벌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그 범죄가 많죠. 네네. 그래서 뭐 폭행죄라든지 협박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일종의 소비자 고객하고 네. 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그렇게 소송으로 가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는 거의 않았습니다. 없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그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명의로 이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사업주 명의로. 예. 네. 그 과거에는 이제 개인한테 네가 고소를 해라. 그건 너무 부담되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다산 콜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고발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확실히 이 악성 전화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예. 효과가 있었군요. 90% 이상 줄어드는 그렇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효과네요. 네. 그런데 그러잖아도 이제 감정 노동자들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놨죠. 이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렇죠. 네. 또 택배나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업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 악성 민원인들, 악성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진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 분야 거기에서도 치료도 해야 되지만 뭐 검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각종 지원금 지금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걸 또 현장에 그 상대를 하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 나는 또 왜 뭐가 안 되냐 이런 식의 또 문의들이 자주 오면서 네. 감정 노동이 훨씬 더 강도가 세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선별 검사 이런 받는 공간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종류의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뭐 작게는 그렇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정식 그 이름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안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호가 잘 되고 있나요? 이 법에 따라서?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을 2018년도에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없다가 이 조항이 신규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꽤 의미가 있는 이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총 3조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1조가 이제 사업주의 의무 예방을 해야 되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예방책을 써야 되는 의무가 1항에 네. 이제 되어 있고 2항에는 직원이 일을 하다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3항에는 이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 네네. 처벌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직원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걸 기화 삼아 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내렸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1항은 과태료나 벌금이 없습니다. 1항을 위반했을 때는 네. 2항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가 있고 3항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거나 나쁜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처우를 했을 때. 예, 네.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근데 보통 지금 현장을 보면 이 게시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을 게시한다든지 뭐 연결음에 전화할 때 항상 그런 거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뭐 통신사 전화하면은 뭐 예, 예, 나온다던가.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근로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좀 법의 어떤 준수라든지 그런 여부가 잘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법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몫인데 제도라는 건 항상 뭐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감정 노동자 1,300만 명이라면 일일이 다 가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어쨌든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좀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랄까? 예.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어떤 조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그 우리나라 감정 노동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성 노동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임금 그렇죠. 노동자가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이 많다는 얘기는 이 원하청 구조가 이제 굉장히 그 만연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에는 그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그 용역을 받아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 대형 쇼핑 매장, 뭐 백화점 이런 곳에 매장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네네. 그건 백화점 소속도 아니고 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거예요. 하청에 하청을 예, 주고 뭐 2년마다 계속 계약도 막 바꾸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누가 지켜야 되냐면 그 하청업체 사업주가 이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원청의 의무를 좀 더 강하게 규정을 하고 또 원청들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잘 되어 있으면 지키고자 하는 또 마음이 있는 사업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법을 좀 잘 정비를 해서 네. 제대로 된 이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청의 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이죠. 올림픽 원정대 오늘도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먼저 남자 탁구 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한일전.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게 참 저 대본이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방금도 바뀌었다고 네. 급하게 들어왔는데 네. 남자 탁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네.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일전이었습니다만 일본에 패하면서 4위로 좀 마무리했는데 네. 한국 탁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단체전 은메달이
마지막입니다. 잘했어요. 12년. 네. 예, 예. 어쨌든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에 출전한 우리 서채연 선수 결선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0대 선수인데 이거 가장 어리죠. 가장 어리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기가 세 차례로 좀 나눠서 열립니다. 네. 먼저 오후 5시 30분에 이제 스피드 경기가 있었는데 스피드에서 8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현재 볼더링 경기가 진행 중인데 지금요? 예, 서채연 선수가 경기하는 거 제가 보다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현재 네. 경기가 진행 중이고 네. 오늘 밤 9시 10분에는 리드 경기가 있습니다. 네. 세 종목 합계 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니까 오늘 경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서채연 선수 저 사진을 좀 유심히 봤는데 몸이 정말 엄청나게 날렵한.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 진행자분은 좀 닮으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얼굴은 잘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의 근육들이 너무 멋져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KBS 저희도 틀어놨는데 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5종 경기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5종인데요. 이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선수가 네.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모두 다 치러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네? 흥분하세요?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든데 저희 직접 감독님하고 맞아요. 선수 인터뷰했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한테도 그러셨구나. 얘기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시 5개가 뭐라고요? 예, 5개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입니다. 그렇죠. 네. 예, 김세희 선수 수영과 펜싱, 승마에서도 좀 선전을 이어가면서 네. 2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대단한데요. 자, 근데 5종 사상 첫 메달 가능성을 밝히고 있으니까 네. 지금 경기하고 있거든요. 좀 네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김 선수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희 선수 또 김선우 선수 출전한 경기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자 골프 소식은 어때요? 예. 자, 여자 골프 올림픽 2연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세영과 고진영 선수는 3라운드까지 7언더파 206타를 기록하면서 공동 10위에 올랐는데요. 네. 15언더파 198타인 단독 1위 넬리 코다와는 8타 차이로 마지막 남은 4라운드에서 이를 뒤집기는 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네네. 특히 최종 라운드 태풍 예보가 있어요. 취소될 가능성, 최종 라운드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한국 골프는 이번 도쿄올림픽 노메달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단축해서 네, 빨리 맞아요. 끝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태풍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이대로 끝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아쉽습니다만 노메달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어떤 선수였는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취소될 가능성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그런 했다고 하는데 전략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쉽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라테에서 예. 우리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 진출한다고요? 예. 네. 박희준 선수인데요. 네. 2021년 유럽 선수권 가타 챔피언인 터키의 알리 소프글루와 동메달 결정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가라테는 태권도의 대련과 같은 구미테와 네. 품세에 해당하는 가타로 나뉘는데요. 네. 가타는 가상의 적에게 정해진 연속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힘있게 연출하는지 7명의 심판이 평가해 승자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박희준 선수 지금 동메달 결정전에 올라 있고 네. 역시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흥미로운 종목이네요. 예. 가상의 적에게 정해진 연습 동작을 정확하고 빠르고 힘있게. 예, 태권도의 품새 같은 거거든요. 태권도도 이렇게 자세 동작 취하잖아요. 예, 그것과 유사한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 야구 이야기도 해보죠. 어제 미국에서 패해가지고 예. 벌써 되게 탄성이 올림픽 2연패 네, 땅이 가라앉겠어요 지금. 예. 네. 어제 그 미국과의 네. 중결승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게 2대7로 좀 패했는데 내심 이겨서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에서 또 일본에게 복수를 하자 이런 좀 기대감으로 봤는데 네. 졌습니다. 예, 그러네요. 경기 패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문 감독의 어떤 발언을 두고 지금 야구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기 진 것도 화가 나는데 네. 김경문 감독의 발언 때문에 야구 팬들이 좀 화를 내고 있는데 올림픽 2연패가 무산돼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김경문 감독은 이번에 일본 올 때 꼭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마음만으로 오지 않았다.
매 경기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경기를 하자고 마음 먹었다. 네. 금메달 못 따는 것 크게 아쉽지 않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야구 팬들은 분노하죠. 감독이 저런 말하는 거 처음 본다. 네, 뭐 네. 아예 이길 마음이 없었나 보다. 이런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뭐 다른 식으로 들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선수들 마음을 좀 다독이는 약간 그렇게도 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일단 경기를 너무 좀 쉽게 실망스러운 내줬기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아마 좀 팬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더더욱 분노케 하는 그런 예, 예. 발언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 오늘 브라질과 오늘이네요. 맞아. 오늘이에요. 오늘이죠. 네. 이제 브라질과 1시간 좀 준결승이 남았네요. 치러지죠. 네. 세계 랭킹 2위 브라질입니다. 이게 전력 차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서브를 넣어라. 네. 그 부분에서 대등할 수만 있다면 네. 한번 좀 치열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워낙 강력한 팀이라면. 강팀이에요. 네. 예. 근데 그 도핑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핑. 탄다라 카익세타 선수인데 네네. 이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경기 못 뛰어 이 선수. 공격수 선수인데 일단 우리 쪽에는 호재예요. 굉장히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와의 준결승에 출전하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가짜뉴스식으로 네. 저한테도 방송 전에 우리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게 배구는요. 3명 이상이 이게 걸려야 3명 이상. 예. 이 경기 팀 자체가 아예 실격 처리가 되는데 네네. 이제 1명이고요. 한 명 지금 도핑. 상관이 네. 없습니다. 일단 4강전 최선을 다해 치러야 되고 네.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 이 브라질 대표팀의 쉐일라 카스트로 선수의 행동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왜요? 한 브라질 팬이 도핑 적발된 후에 이거 좀 다른 선수들 멘탈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한 답글로 상대는 한국이다. 그렇게 답했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네. 이제 그 자국 팬들이 네. 한국은 터키를 이기고 올라온 팀이다. 논란이 일자 이제 글을 급히 삭제를 했고 우리 팬들 화나잖아요. 네네. 그렇게 계속 방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댓글. 장애 지금 또 어떤 대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에서 게임이 또 펼쳐지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김연경 선수 요즘 뭐 그냥 키워드가 김연경 같아요. 맞아요. 이번 예. 올림픽 키워드는 김연경이 됐어요. 예. 김연경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일본 SNS에서 김연경 사진과 함께 김연경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요? 김연경 놀이는 뭐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김연경 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경기 중계 화면에 잡힌 김연경 모습을 캡처해서 공유를 하고 네. 이와 어울리는 좀 대사를 만드는 놀이 문화가 있어요. 김연경이 이제 좀 약간 흥분한 사진을 이제 올리면 네네. 저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댓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화내지 않을게 대사를 만드는 거예요. 대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선수를 다독거리면서 이제 어깨 동무 같은 걸 하고 있는 사진인데 화내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해봐. 뭐 이런 식의 댓글. 오늘 오늘까지 서류 만들어 놓으라 그랬지. 뭐 왜 견적내는데 3시간이나 걸려. 뭐 이런 식의 네. 말 댓글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한일전 직후 트위터에 김연경 일본어 해시태그는 7,000건을 돌파하면서 대단하네요. 실시간 트렌드 1위 차지했고요. 네. 일본에서도 이런 놀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대사 좀 잘 모으면 드라마 한 편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재밌네요. 뭐 내 수업이 졸려 세수하고 올래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제 현장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만들어내도 괜찮은 상황이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이모저모 짧게 볼게요. 내년 2월 2022년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좀 짧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내년 2월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뭐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무관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 하계 올림픽처럼 베이징 올림픽도 무관중처럼 치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2월이니까. 일단은 뭐 티켓 판매가 안 돼 있고 관객 입장 허용 여부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아직 입장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올림픽 원정대 잘 들었습니다. 방송인 최항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원의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